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도발은 폴란드를 격분시켰다. 2. K2가 힘을 발휘할 때다. 3. 러시아는 죽음에 직면해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3차 대전이 코앞까지 다가온 듯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며 시작됐었습니다. 폴란드군은 즉시 전군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비상준비태세를 명령했는데요. 또한 러시아와 맞서는 동부 전선의 K2 전차의 전진 배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프르제오도에 떨어져 두 명이 사익스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전역의 군사 대비 태세를 격상시키고 즉시 긴급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현재 사태를 파악 중이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미 폴란드와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나토의 모든 영역을 방어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다며 러시아의 이번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나토 영국이 공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2차 세계대전의 시작도 폴란드의 침공과 함께 시작됐었죠.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측에서는 미사일이 러시아 제임을 확인했고 즉시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될지에 대해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토 헌장 5조란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고 개별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나토 동맹을 유지하는 핵심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9.11 당시 나토 헌장 5조가 처음으로 발동됐었고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요청으로 나토 헌장 4조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함께 문제 협의가 발동되어 나토 회원국들의 긴급 협의 회의가 소집된 상황입니다. 4조로 소집되는 회의는 5조를 발동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에 해당되는데요. 만일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격임이 확인된다면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결말이 엄중한 항의와 경고에 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의 본격적인 참전은 안 그래도 핵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푸틴을 자극해 정말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를 노리고 나토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벌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몰라도 유럽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나토뿐만 아니라 EU도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협의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중인 G20 정상회의에서 EU 긴급 정상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SNS를 통해 방금 마테우스 모라베이츠키 폴란드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고 폴란드 지지에 대한 EU의 완전한 통합과 연대를 보장했다며 나는 16일 발리에서 G20 참석 EU 정상들의 협의 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역시 폴란드에 지지를 보내며 만약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다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전군의 준비태세를 명령하며 언제라도 방어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로 향한 K2 흑표 전차와 K9자 주포가 러시아와 맞서는 폴란드 최전선인 동부전선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부아시차크 부총리는 폴란드 육군 제16기계화 사단에 K2 흑표 전차를 배치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K9 타격형인 크라보와 함께 운용될 예정입니다. 숱하게 침략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폴란드에게 이번 사태에 신속하게 군을 배치하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폴란드 공격은 개전 이후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이번 공격이 사고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공격당한 것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역의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지난 공격과 마찬가지로 주요 기반 시설에 미사일 공격이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85발이 날아든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 공격이 예상되니 피난처에 머물러 달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지난 폭격 이후 긴급히 서방에서 들여온 방공 시스템으로
약 70발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방공망을 뚫고 떨어진 미사일로 이번에도 민간인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미친 듯이 쏟아붓던 미사일이 폴란드까지 닿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 끝나는 사태임에도 러시아는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가 정전을 위한 우크라 평화협정을 결코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러시아가 쓴 미사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반 시설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게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대해 할 말이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공격이 벌어진 것과 같은 날 러시아 타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러시아인과 러시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등 이중 국적자들을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은 54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개전 이후 러시아로 넘어가 러시아 영주권을 받은 우크라이나인은 3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십만의 추가 징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외국인까지 징집하고 민간인 거주구를 폭격하더니 이제는 폴란드까지 공격하는 푸틴의 어리석은 행보가 계속되자 러시아의 몇 안 되는 우방인 중국조차 이번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과 무모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 중국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리 총리가 중국 러시아의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의 무모한 언사화 활동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금 당황했을 것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겠다는 군사적 야욕을 보이며 무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으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앞뒤를 가리지 않는 행보는 동맹국인 중국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판단에 국가가 끌려다닌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을 멈추어야 하겠지만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과 욕심으로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저울질 당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사태로 푸틴이 절대로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푸틴 정권이 끌어내려지지 않는 이상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러시아의 무모한 움직임이 자극받은 북한이 이를 버리지 않을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도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 항공기술력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 카이와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카이라면 대한항공은 무인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이 최근 또 새로운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인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인데요. 그 예상 성능이 동구권의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러시아의 수-57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방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항공기 창정비나 부품 생산 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항공기를 부품 단위에서 조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F-5 제공호의 면허 생산을 도맡아 한 적도 있죠. 200대가 넘는 F-5 도입품 중에서 3할 정도를 대한항공이 생산했고 오형령 MD나 OH-6OP 블랙호크 등 헬기의 면허 생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항공산업 업체들이 통폐합을 거치며 카이로 재탄생할 때에도 대한항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골랐습니다. 그 뒤로 초계기를 포함한 대형 항공기의 성능 개량 사업 등을 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0년대쯤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인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공군 중고도 무인기 무하부의 체계 개발, 육군 및 해병대의 4단급 무인기 듀어지 체계 개발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무인기 방면의 기술력도 다져왔죠. 그리고 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스X, 일명 가오리 X의 체계 개발 수주전에서 카이를 제치고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오리 X를 점점 최적화된 형상으로 변경해왔고 작년에는 그 최종적인 형상을 방산 박람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그 실물 동체를 조립 중인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가오리 X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접목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거나 어떤 레이더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흔히 일컬어지는 스텔스 성능은 군용 레이더에 흔히 사용되는 대역의 전파만 회피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 반사로는 보이지 않는 스텔스계 가시광선 반사까지는 막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군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해도 탐지되기 마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권 국가들은 이에 착안해서 이사 레이더의 기술을 응용해 군용 대역이 아닌 저대역 전파로도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주파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최신 스텔스 폭격기 B-21은 이러한 저주파 레이더마저도 회피할 수 있는 광역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지 몰라도 대한항공이 조립 중이던 가오리 X 역시 이 광역 스텔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국가들은 벌써부터 광역 스텔스가 서방 무기에 쩍 깔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항공병기인 수-57 전투기,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만큼 완전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수-52 시리즈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 역시 그대로 갖췄을 것으로 기대받았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도 가오리 X 앞에서는 무색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수-57은 그런 성능들을 실제로 갖추긴 한 것인지 꾸준히 의심받아오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는 어이없는 경위로 스텔스 성능에 대한 기밀까지 유출돼버려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수-57의 기밀이 유출된 것은 놀랍게도 밀리터리 멀티플레이 게임 워썬더의 유저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서 ZV-52인치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의 성능 비교를 주제로 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대려고 그만 기밀 문서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지보12인치가 공개한 문서에는 수-57의 아시즈 값과 미그 29 레이더 속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극비로 다뤄지는 최고 기밀 사항입니다. ZV-52인치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기밀이 해제된 전투기 매뉴얼 문서가 출처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는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 처리해버렸죠. 사실 워썬더의 커뮤니티에서는 잊을만 하면 군사 기밀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F-16과 암램 대공 미사일에 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중국의 대전 차탄에 들어가는 텅스텐 관통자의 구조에 대한 문서와 영국의 이 전차의 포탑 선회율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워썬더 커뮤니티 관리자는 매번 게시글을 삭제하며 빠른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화제거리가 되는 정보들은 이미 다른 유저들에 의해서 아카이브 기록으로 보관되어 유포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이 중에서도 가히 특종급 거물 정보였죠. 미그 29의 레이더 속성만 해도 러시아의 적국 입장에서는 정찰기와 전자전기 등을 수십 번씩 출동시키면서 목숨을 걸고 수집해야 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레이더 속성을 알고 있으면 전자전기의 제밍포드를 이용해서 일정 공역 내에 미그 29 레이더를 전부 먹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57의 아시즈 값은 이보다 더합니다. 스텔스기의 아시즈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은 해당 스텔스기의 약점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고 뿅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레이더 전파를 맞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수의 바로 맞은편 정면에서의 아시즈가 가장 작고 반사 면적이 넓고 음기구와 엔진이 함께 노출되는 측면에서의 아시즈가 가장 크죠. 이 아시즈 값을 분석하면 해당 스텔스기를 상대할 때 어느 위치로 파고들어야 쉽게 라곤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라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곧 존재 의의 스텔스 행태, 아시즈 값의 유출은 치명적입니다. 미그 29의 경우는 그래도 레이더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아시즈는 전투기 자체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대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수-57의 스텔스 성능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까지 들켜버렸습니다.
4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측정했을 때 중국이 F-35를 베껴 만든 J-20보다도 수-57이 그래프에 훨씬 크게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수-57의 아시치가 1제곱미터에 달한다는 루머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런 루머는 F-22랩터의 아시지가 0.0001M2 이하라는 것이 흔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어깨를 견주던 러시아가 만든 5세대 전투기인데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성능일 리가 없다는 논리 하에 반박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니 이 루머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57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연이은 폭로로 인해 그 성능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많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던 유럽 전문가들은 푸틴이 수-57에 투입을 꺼렸던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성능과 실성능의 격차가 심하고 격추라도 당했다가는 그 기술마저도 유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57의 생산량은 지금까지도 고작 10대에 불과하고 구소련과 러시아가 만드는 무기가 그래왔듯이 처음 만들어서 선보이는 한두 대만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엉망이라는 공식만 또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수-57이 내세울 것은 수-52 시리즈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뛰어난 기동성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무색해져 버린 게 공중전의 트렌드가 무인기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신속한 기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체의 내구성과 파일럿의 안전이죠. 전투기가 과격하고 급박한 기동을 했을 때 보통은 기체 어딘가가 망가지거나 안에 든 파일럿이 기절해버리게 마련입니다. 기체의 내구성의 경우는 그래도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소할 수 있게 되었지만 파일럿의 육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조절할 방법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가오리 X와 같은 무인 전투기는 파일럿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기체 내구성의 한계까지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수-57의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켜버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동력에서마저 상대가 안 되는 무인 전투기의 존재가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무인 전투기의 효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일찌감치 알아보고 개발에 나선 상태이지만 한국이 벌써 앞서 나가 시제기 조립 단계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큰 자극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오리 X의 예상 배치 시는 2030년대.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을 호령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FA-50PL의 모델링과 스펙이 공개되었는데 도저히 같은 전투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장착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FA-50PL의 미국이 아닌 한국산 레이더가 장착되리란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타이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자 당황한 미국에서는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 사업에 끼워달라고 뒤늦게 요청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FA-50을 테자스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던 인도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항공기가 DX 코리아 2022에서 공개됐는데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가 또 한 번 세계 항공기 시장에 폭풍이 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폴란드와의 4조 원 규모 FA-50 수출 이행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으로 2011년 T-50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카이는 12대를 2023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란드 물류허브가 지어지고 4.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맡을 국제비행학교의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영구 카이 사장은 폴란드와 오래도록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의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며칠 뒤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PL의 모델링이 공개되어 화제에 일곡되고 있습니다. FA-50PL의 그래픽 형상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마크와 조정석 우측에 위치한 공중급 육관이 눈에 띄는데요.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 전투기를 한국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량한 KF-16, F-15K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가 납품할 FA-50PL에는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어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FA-50PL이 기존 FA-50과 비교해 공중급 유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 위상 배열 이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A-50PL은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됐다. 앞으로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투 조종사 양성과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특히 공중급 유기능이 눈에 띄는데요.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우리 군에서도 FA-50에 대해 요구해온 사항이었습니다. FA-50은 성능에 비해 항속거리가 짧다는 게 항상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장 연료 탱크를 달거나 공중급 유기능을 장착하든지 해야 할 건데 카이에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외장 연료 탱크도 크게 달고 공중급 유기능까지 추가한 것이죠. FA-50PL에는 300갤런짜리 외장 연료 탱크가 장착되고 공중급 유기능이 추가되어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중급 유 방식에는 플라잉 군 방식과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FA-50에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플라잉 군 방식은 공중급 유기 꼬리에 급유용 파이프를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의 F-15K, KF-16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급유관이 불과 더 많은 양의 연료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대형 공중급 유기를 주로 운용하는 미군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공중급 유기의 체급이 최소 수송기 정도로 커야 하고 동시에 한 대의 항공기만 급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은 급유용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항공기의 급유관 프로브를 깔때기 모양의 드로그에 맞추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FA-18이 F와 같은 중소형 항공기에도 장착해 급유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대형급 유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드로그를 달아 2, 3대의 항공기를 동시 급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급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유관인 프로브를 반드시 조종석 앞쪽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텔스를 고려하지 않은 FA-50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 유기는 두 방식 모두 급유가 가능합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진 점도 주목받았지만 역시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FA-50PL의 이사 레이더 탑재 여부였습니다. 현재 FA-50에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1 M2032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동급 대비 상당히 우수한 레이더이지만 카이는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FA-50의 DVR 시계의 교전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KF-21에 탑재될 국산 이사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FA-50 블럭 20에 탑재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폴란드 수출로 미국산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이사 레이더와 암남 통합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열받은 한국에서는 수출형 FA-50P에도 국산 이사 레이더를 탑재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매체에서 FA-50PL에는 LIG 넥스1에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거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이 암남 통합을 거부하며 KF-21에는 리티엄 미사일이 장착됐었는데 FA-50에도 LIG 넥스1에 이사 레이더와 통합해서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이런저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국산 이사 레이더를 밀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수출이 시급하지 않았던 블럭 20은 국산 이사가 탑재되는 게 확정이었는데 굳이 미국산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죠. 수출되는 FA-50PL에 장착될 이사 레이더를 팔아 한몫 두둑히 챙길 생각에 싱글벙글하던 미국은 수출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위기에 처해버렸다는 소식에 그제야 이사 레이더와 암남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미국 이사 레이더를 제조하는 미국 4대 방산 기업인 레이시온과 노스럽 그루먼에서는 다급히 제안서를 들고 카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국산 이사를 탑재하든 좋은 조건으로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조를 통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A-50의 위치가 공고해질 것 같은데요. 빈자의 F-16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저렴한 가격의 멀티롤 전투기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유례없는 항공기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카이의 초올해 상무는 FA-50은 점진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다목적 멀티롤 전투기로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FA-50은 공대공 정밀무장, 항속거리를 늘리는 공중급 유 시스템을 장착한 최신의 전투기급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미국 시장에 도전해 천대 수출을 목표로 한 단계 한 단계 성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FA-50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다는 소식에 FA-50을 테자스 전투기의 경쟁자로 여기던 인도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전투기 도입 사업을 둔고 한국과 경쟁 중이던 인도에서는 어떻게든 테자스를 말레이시아에 팔아보겠다고 언론이 나서 FA-50을 깎아내리고 중상모략을 일삼았었는데요. 지적하던 부분들이 FA-50이 전용 외장 연료 탱크가 없다는 점과 공중급유를 할 수 없어 작전 범위가 좁다는 점, 그리고 이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사실이니 어쩔 수 없나 싶었지만 카이는 물밑에서 폴란드와 손을 잡고 FA-50을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뜯어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모르던 인도에서만 테자스가 이길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던 것이었죠. 카이에서는 FA-50의 공중급 유 기능을 도입한 김에 공중급 유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카이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항공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의외로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건 다름 아닌 카이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수송기였다고 합니다. 국군의 수송기 수요에 따라 카이에서 국산 다목적 수송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그 모형이 이번 박람회에서 첫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기에 의존해왔던 해상 초계기, 공중급 유기 등의 특수 임무기의 대형 플랫폼 역할까지 국산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어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수송기의 특이한 도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송기의 둥그런 동체와 흰색과 검은색의 도색이 만나 마치 범고래와 같은 모습의 수송기 모형이 공개되었습니다. 벌써 수송기를 두고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오는 고래 같다며 우영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범고래 도색은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색이었다. 혹시나 해서 이번 전시회에 꺼내봤는데 좋은 반응을 얻을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소요에 비해 운용하고 있는 수송기가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수요를 충당하고 항공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형 수송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운용 중인 C-130 전술 수송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제트 엔진을 적용하였고 크기도 훨씬 커져 속도와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카이 측은 수입 항공기에만 의존하고 있던 수송기를 국산으로 대체해 유지 정비 비용을 아끼는 건 물론 세계 수송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하나 없던 나라가 어느새 유럽에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작사들과 비교하자면 이제 막 첫발을 팬 셈이지만 한국인의 집념을 우습게 보았다가는 금세 따라잡히고 말 겁니다.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카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